자, 5주 3강 마지막 강의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힘내시고 화이팅입니다. 자, 부동산 금융으로 가죠. 자, 부동산 금융 파트는 나온다면 한 5에서 한 6문제가 출제가 돼요. 근데 20회 때는 9문제가량 출제가 됐죠. 굉장히 비중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금융이라는 자체의 정의로 가볼게요. 자, 금융이라는 것은 자금의 융통이에요. 자금의 융통. 그래서 부동산을 자금을 융통하다 보니까 신용대출이 아니라 담보대출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토지금융보다는 주택금융을 주종을 이룹니다. 그래서 주택금융이 거의 우리가 금융의 거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택금융. 자, 그러면 부동산 금융이라는 것은 자, 이렇게 볼게요. 이 소비금융과 개발금융이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밑에 보시면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은 제가 나중에 정리를 해드리고요. 왜냐면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밑에 가시면은 부동산 금융 개념은 부동산 금융은 주택금융과 토지금융 중에서 주택금융이 핵심이라고 보죠. 그래서 주택금융을 이제 보통 다룹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다룬다면은 주택 소비금융과 주택 개발금융을 나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주택 소비금융하고 주택 우리가 개발금융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소비자한테 빌려주면 소비금융이 되고 개발업자한테 빌려주면 개발금융이 돼요. 그래서 이제 주택 소비금융은 주택 수요를 늘리는 것 쪽으로 가고 개발금융은 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 소비금융과 개발금융을 나누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서 빌려주는 게 소비금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당대부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당대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용어 정리로 가는데요. 갑돌이가 차입자예요. 돈을 빌린 사람입니다. 차입자가 되고, 자, 만약에 1억에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70%를 빌려주죠. 그래서 A은행한테 우리가 돈을 빌립니다. 그럼 A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이제 설정하겠죠. 그 돈을 빌려준 쪽을 이제 빌려준 사람은 이제 대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당대부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장기 저리로 대부해주죠. 그래서 개발금융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주택 건설업자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주택 건설업체한테 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건축대부라고 얘기합니다. 건축대부다. 그래서 저당대부와 건축대부가 갈라지죠.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저당대부라는 자체는 우리가 일시불로 우리가 대부해줘요. 그래서 7천만 원을 통장에다가 이제 싸줍니다. 그러니까 일시불로 대부해주고. 근데 건축대부는 단계적 대부입니다. 단계적 대부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 저당대부는 장기죠. 장기 저리를 빌려줍니다. 그래서 일시불 대비며 장기 분할 상환이 됩니다. 장기 분할 상환. 장기 분할 상환이 되고, 그래서 10년, 15년, 20년, 30년 동안 장기로 이제 빌려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장기 절이다. 이렇게 가요. 근데 단계적 대부는 건축 대부예요. 저도 이제 건설회사 다녀봤지만, 자, 우리가 건설회사가 토지를 매입합니다. 그래서 A은행한테 가갖고 돈을 빌리는데, 자, 우리가 이 진척도에 따라 빌려줘요. 건축의 진척도에 따라서. 그래서 1층 짓고, 자, 우리가 항상 감리회사가 있습니다. 감리회사 가서 감리를 받고 또 2층 짓고, 자, 이렇게 단계적으로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장기 분할 상환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일시불 상환으로 갑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보통 우리가 얘보다는 얘는 단기예요. 2, 3년이면은 우리가 보통 공사가 끝나겠죠. 저리가 아니라 고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줘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71페이지 가시면 어떻습니까? 부동산 금융의 의의는 자, 무주택 가구라든지 주택 건설업자한테 장기 저리.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본다면 장기 저리로 자금을 공급해줘요. 주택 구입 및 주택 공급을 용이하도록 해주는 특수금융이다.
그래서 절이다 보니까 특수금융이라는 얘기입니다. 일반금융보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금융이 핵심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은 제가 그 뒤쪽 파트를 공부를 다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소비금융과 개발금융이 중요합니다. 자, 소비금융은 무주택 서민들한테 장기 저리로 대출해주는 주택금융이 대표적이고, 자, 개발금융은 부동산 개발 및 투자를 위한 자금의 대출을 의미합니다. 개발금융이 되고, 자, 재래적 저당, 저당의 종류는 재래적 저당은 옛날 저당은 선저당 후 대출이에요. 현존 주택만 담보를 제공합니다. 근데 매수금 저당은 자, 우리나라는 잘 없어요. 자, 미국 같은 경우가 있는데, 자, 현존 주택에다가 미래 보유 예정 주택까지도 담보를 해서 가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매수금 저당이라는 자체는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매수금 저당이라는 것은 자, 미래주택이다. 미래주택. 그럼 우리가 미음자가 들어가니까 매수금에 미음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보지원 저당은 정부가 지급보증을 해줍니다. 정부가. 그래서 위험이 적어서 장기저리로 대출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건축대부라는 것은 아까 진척도에 따라 빌려주는 개발금융이다. 자,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저당 상환 방법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로 가지고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저당 상환 방법의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그래서 이제 첫 스타트가 여러분이 이제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로 비교를 하셔야 돼요. 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에서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이 고정금리의 저당 상환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원리금 균등 상환, 원금 균등 상환, 그 다음에 최증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증식, 점증식 이 세 가지 상환 방식도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에 대한 차이점을 말씀을 먼저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나중에 기본서에 나오기 때문에 자, 여기 지금 없지만 우리가 먼저 예습을 먼저 해본다면요. 갑니다. 자, 이렇게 돼요. 자, 고정금리는 이자가 고정이 되어 있고요. 변동금리는 이자가 바뀝니다. 자, 그러면 고정되어 있다. 그럼 우리가 설정된 것을 명목이라고 합니다. 명목금리. 설정금리를 얘기를 하죠. 명목이자라고 합니다. 그 명목은 인플레를 고려하는 이자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얘는 실질금리에다가 실질 이자에다가 예상 인플레를 더합니다. 예상 인플레를. 자, 이거는 이제 여기 조금 어렵더라도 어차피 나중에 기본서에 나오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정금리가 만약에 7%다 라고 한다면 고정은 설정이 돼서 바뀌진 않습니다. 그러면 실질금리가 바뀌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실질금리라고 하는 것은 명목금리에서 예상된 인플레를 빼요. 예상 인플레율을 뺍니다. 그래서 예상 인플레율을 빼게 되면 자, 만약에 얘가 2%다. 그러면 7에서 2%를 빼면 5%가 돼요. 5%. 그래서 실질금리가 5%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예상되지 못한 인플레가 있어요. 그래서 예상치 못한 인플레율이 만약에 어떻습니까? 1%다 라고 한다면 자,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얘는 초과 인플레가 되고요. 그래서 요걸 합치게 되면 실제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인플레율은 3%가 되는 거죠. 그럼 예상보다 실제가 높다는 자체는 은행이 그만큼 예상을 못한 만큼 우리가 위험하게 돼요. 그러면 실질금리가 5%가 아니라 7에서 3을 빼니까 4%가 되죠. 그럼 실질금리가 하락하기 때문에 대출자가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에서 대출 시점에서는 오히려 고정금리가 높아요. 예상 인플레를 가산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고정금리는 대출자가 위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차입자한테 전가시키는 게 변동금리예요. 그래서 변동금리는 우리가 대출금리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대출금리라는 것은 자, 기준금리에다가 가상금리를 더합니다. 그래서 가상금리를 더해서 따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준금리는 지표금리, 인덱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기준금리가 바뀝니다. 그래서 보통 CD금리 같은 경우는 CD금리는 3개월마다 조정이 되고요. 3개월마다 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코픽스 금리는 자 우리가 6개월에서 1년마다 조정이 돼요. 조정 기간이 틀리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가상금리라는 것은 차입자의 연체 실적에 따라 틀려집니다. 그래서 차입자가 갑돌이, 을돌이, 병돌이가 있으면 저도 최근에 올해 이제 상반기 한 5월 달에 코픽스 금리로 변동 대출을 받았어요. 특히 우리가 25회 때는 이의 신청이 들어갔던 문제는 어떤 게 있냐면요. 자, 코픽스 금리는 기준금리 들어가지 대출금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코픽스 금리는 대출금리다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 틀렸어요. 기준금리 들어갑니다. 자, 가상금리는 어떻게 됩니까? 연체 실적에 따라 틀리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세 명이서 은행에 갔어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물어봤더니 연 2%랍니다. 그러면은 대출 이 실행 시점에서 가상금리는 개인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야 너는 연체 실적이 너무 많아. 그래서 너는 2%, 너는 0.8%, 너는 0.5%로 하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갑돌이가 만약에 1%로 정해졌다. 그럼 3%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가상금리라는 것은 계약 시점에서 계약 만료까지 보통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뀌는 것은 변동금리가 바뀐다는 것은 기준금리가 바뀐다는 거예요. 이 기준금리가 조정이 돼서 대출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고정금리 대출의 원리금, 원금, 최정식이라는 것은요. 자, 요거는 이제 요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2번 변동금리 대출부터 갈게요. 자, 변동은 인플레 발생 시 이자율 위험을 차입자한테 전가시키는 대출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넘겨보시면은 자, CD금리 또는 코픽스 지수금리를 연동하죠. 그래서 CD가 3개월이고 코픽스 지수금리가 6개월에서 1년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되는 양도성 예금증서나 그 다음에 이 코픽스 지수금리는 나중에 또 기본서 나오면 용어가 나올 테니까 그때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가상금리를 더한 겁니다. 합성이자를 적용시킨 거죠. 조정 주기가 길수록 대출자 위험이 크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가 항상 복리 계산이기 때문에 은행은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더 유리해요. 이자가 더 붙으니까. 일수 찍는다는 얘기를 들으셨잖아요. 그럼 연복리보다 월복리보다 일수 찍는 게 이자가 또 붙습니다. 그래서 조정 주기가 길면 대출자 위험이 더 커지고요. 짧을수록 더 위험이 낮아진다. 자, 금리 위험의 일부인 차입자한테 전가가 되므로 어떻습니까? 고정금리보다 초기 금리가 낮다라는 자체는 초기에는 대출 시점에서는 고정금리가 높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대출자가 위험하니까 예상 인플레만큼 가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고정금리가 더 높다는 거, 변동금리가 더 낮다는 거. 조정주기는 보통상 3개월은 이제 CD고요. 1년은 자 코픽스입니다. 그래서 설정금리는 기준에다가 가상금리를 더한다는 거 이렇게 가시고 그 다음에 대출에 따른 그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채무불이행 위험은 어떻게 됩니까? 담보물권에 대해서 가치가 요거 다음으로 이제 해드릴게요. 자, 요거는 이제 그 자체적으로 우리가 대출에 따른 위험에 따라서 우리가 이 저당제도와 관련돼서 또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그렇게 가시고 자, 일단은 우리가 이 처음에 나오는 자,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비교해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고정이 있다. 그러면은 원리금과 원금을 비교해서 시험지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따져본다는 거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고정금리 상환 방식에서 원리금, 원금, 체증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리금, 원금, 체증식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고정금리 상환 방식입니다. 그래서 고정금리 대출 원금, 원리금, 체증식을 비교해 보도록 하죠. 천천히.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상환 조건은 똑같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융자액이 전체가 1,000만 원이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융자 기간이 10년이다. 그 다음에 고정금리가 우리가 이자율이 같겠죠. 그래서 이자율은 연 10%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를 봤을 때 우리가 따져본다는 거죠. 그래서 저당 상환 방법이 어떻습니까? 상환하는 조건은 똑같은데 그 상환하는 저당 상환 방법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제가 원금 균등부터 잡을게요. 원금 균등. 그래서 원금 균등 상환서부터 봅니다. 자, 어차피 여러분들이 계산 방식이 나와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산과 관련돼서 같이 말씀드리면 원금 균등은 말 그대로 원금이 균등합니다. 원금이. 그래서 원금이 균등하고 그러면 처음에 이자를 많이 내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내야 될 게 많습니다. 이자. 그 다음에 이자가 점점 줄어들죠. 그 다음에 이자가 줍니다. 그래서 전체에 대한 원리금이 처음에 많고 들기 때문에 체감식이 돼요. 체감식이라는 거.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 1,000만 원을 봤을 때 만약에 10년 상환이다. 그럼 10년 상환으로 봤을 때 100만 원씩 상환이 되거든요. 그럼 100만 원씩 상환이 됩니다. 원금을 봤을 때 자, 100만 원. 그래서 이자, 첫 해는 이자를 안 내기 때문에 또 100만 원을 내죠. 그냥 만 원을 뺄게요. 100만 원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처음에 내야 될 금액이 많아요. 그래서 원리금이 처음에 내야 될 게 2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상환이 되다 보니까 두 번째는 100만 원만 원금을 내고요. 세 번째도 100만 원씩 똑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 상환된 금액이 100만 원이니까 남아있는 금액이 900이죠. 10%는 90만 원이 됩니다. 그럼 190만 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우리가 두 번째가 200만 원이 상환되니까 800만 원이 남죠. 곱하면 8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10회 때는 100만 원이 남죠. 10%가 10만 원이 돼요. 오히려 전체 110만 원이 마지막이 더 구하기가 쉽죠. 점점점 주니까 체감식이다. 이렇게 염리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리금 상환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리금 상환 방식. 그래서 원리금, 우리가 원리금 균등 상환이라고 되어 있죠. 자, 원리금 균등 상환은 원리금이 균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리금이 같습니다. 원리금이 똑같죠. 그래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라고 말해요. 원리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원리금 균등 상환액을 구할 때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게 저당상수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융자액에다가 곱하기 저당상수를 곱하죠. 그래서 얘가 1,000만 원이면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저당상수가 한 0.13 정도가 떨어져요. 그럼 원리금이 130만 원씩 상환이 되겠죠. 130만 원. 그래서 130만 원 원리금 상환 방식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가 이자가 많겠죠. 그래서 이자가 많고 갈수록 이자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원금이 점점 늘어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초기에는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원금 차지하는 비중보다 크죠. 자, 이거를 염리 본다면 계산 방식으로 이렇게 볼게요. 우리가 원리금이 만약에 130만 원이라면 여기다가 이자를 뺍니다. 이자를 빼게 되면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원리금이 200이고요. 월부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얘는 130입니다. 월부금이 첫 해에 같지는 않아요. 근데 뭐가 같느냐? 이자가 같습니다. 얘가 100만 원이고 얘도 100만 원이 돼요. 이자는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면 100만 원을 빼게 되면은 자, 원금이 30만 원이 됩니다. 30만 원이. 자,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30만 원이 상환이 되죠. 그래서 정확하게
1000만 원에서 30만 원 빼면 970만 원이에요. 이 10%는 97만 원인데 그냥 우리 계산을 빨리 하기 위해서 그냥 90만 원이라고 가볼게요. 그럼 140만 원에서 90만 원 빼면 40만 원이 됩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자는 어떻게 돼요? 갈수록 이자는 감소하죠. 근데 원금은 갈수록 증가를 한다. 그렇게 가십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가시고요. 그 다음에 체증식 상환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게 체증식, 점증식은요. 자, 우리가 중장년층들은요. 처음에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돈을 많이 모아놨기 때문에 지금 처음부터 많이 내는 게 이자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장년층은 체감식이기 때문에 처음에 많이 내고 점점 줄게 내요. 근데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은요. 처음에는 이자 지급분도 잘 안 냅니다. 점점 더 늘리는 거죠. 그래서 체증식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자, 원금 내지 않습니다. 원금 내지 않고 이자도 60만 원만 내라 그래요. 그러면 첫 해의 월부금이 가장 작거든요. 원리금이. 그러면서 갚아야 할 금액이 증가되니까 체증식, 점증식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갚아야 되는 금액이 1000만 원이 아니라 1040만 원으로 늘어나요. 그럼 1040만 원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오히려 갚아야 될 금액이 늘어나니까 거꾸로 상환, 부의 상환이라고 해요. 부의 상환이 발생이 됩니다. 근데 그것이 초기에서부터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염려 이렇게 볼게요. 그래프를 하나 그리겠는데, 자, 요게 6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200이고요. 그때 밑에 나와 있는 원리금이라는 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얘가 원리금이 13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서 세 가지 그래프를 이제 그려볼게요. 자, 우리가 초기하고 후기가 있습니다. 초기하고 후기. 그러면 자, 우리가 요게 원리금이라고 봐요. 월부금. 초기의 월부금은 누가 제일 많니? 이렇게 이제 나올 수가 있죠. 그러면은 자, 우리가 130이라는 130 원리금이 있어요. 그래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이렇게 균등합니다. 균등해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체증식이라는 게 있죠. 체증식은 점점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체증식, 점증식이라고 하죠. 점증식은 점점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가 딱 있는 게 원금 균등이죠. 그럼 원금은 초기에 많이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제일 많이 내는 게 누구니? 원금, 그 다음에 원리금, 체증식이죠. 그럼 남아있는 건 반대예요. 체증식, 그 다음에 원리금, 그 다음에 원금이죠. 특히 이제 잔금이라는 것도 이제 원래는 그래프가 우하향하는 그래프가 되면서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렇게 반대적으로 가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조금 어렵지만은 하나하나 천천히 가볼게요. 자, 일단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CPM이라는 자체가 원리금이 있고 GPM이라는 게 체증식이 있죠. 그 다음에 내려가는 것은 CAM이 원금 균등이 있다. 자, 그러면 원리금 균등은 어떻게 돼요? 원리금 균등이 장기 상환에 좋습니다. 그래서 보금자리론은 보통 원리금 균등 상환을 많이 사용해요. 가장 보편적인 상환 방법이며 초기에 이자 상환분, 그 다음에 후기로 갈수록 원금 상환분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체증식에 비해서 초기의 상환 부담이 큽니다. 체증식에 비해서. 그 다음에 원금 회수 속도가 빠르죠. 체증식보다는. 원금과 이자의 관계는 상환 조건표로 이제 확인을 해요. 그래서 5번에 대한 것을 원금 균등에 우리가 같이 간다면, 자, 이렇게 할게요. 지금 원금 균등이라고 하는 것은, 자, 원금 균등은 자, 어떻습니까? 얘는 딱 봤을 때 전체가 1000만 원이면 딱 5년이 상한대요. 반년. 그럼 10년에 딱 반년이 500만 원이 상환이 되겠죠. 그럼 500만 원이 상환이 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딱 2분의 1 기간. 딱 2분의 1 기간이 지나면 2분의 1이 상환된다는 거죠. 근데 얘는 틀려요. 얘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상환 기간이, 자, 전체를 봤을 때 이게 한 3분의 2 기간이 지나야 500만 원이 상환됩니다. 그러면 기간이 좀 더 깁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요? 만기가 3분의 2가 되어야 원금의 2분의 1이 상환된다. 원리금보다 상환 기간이 좀 더 길어지겠죠. 원금 균등이 빨리 회수하겠죠. 자, 그러면 원금 균등은
상하 기간 동안의 상환액 중에서 원금은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잔액에 대한 이자가 다르겠죠. 잔액이 다르니까.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최증식 원리금에 비해 초기의 원금 횟수 속도가 빠르고요.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초기 상환액이 가장 큽니다. 초기 상환 부담이 가장 크다는 거죠. 매기 상환액은 만기에 가까워서 작아지니까 체감식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최증식 상환, 점증식 상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는 초기 상환액이 적고 후기로 갈수록 상환액이 증가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리금 균등상보다 초기 상환액이 가장 작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금 회수 속도가 가장 느리죠.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젊은 층이 좋다는 겁니다. 초년생이라든지 신혼부부. 그 다음에 소득 증가율보다 상환액 증가율이 더 큰다면 채무량이 커지다는 건 뭐냐면 소득보다 상환액이 더 많아요. 그러면 또 채무량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래서 원리금 균등 상환보다 대출 금리가 높게 설정이 되죠. 그만큼 이제 우리가 은행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 원금 회수가 느리니까 위험하니까 대출 금리도 높겠죠. 그다음에 주택 보유 예정 기간이 길게 되면 채무량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 보유 예정 기간이 긴 사람보다 짧은 단기에 있는 사람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초기 상환액이 이자분에도 미달돼요. 그래서 60만 원이 100만 원 이자도 갚지 않았죠. 미달돼서 우리가 오히려 잔금이 더 증가하는 초기에 부의 상환이 더 발생한다는 거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우리가 74페이지를 가시면 대출에 따른 위험이라는 자체는 이거는 이제 저당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저당 상환 방법이라는 게 우리가 이 부동산 증권이 저당 채권의 유동화 시장이 1차 시장과 2차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출에 따른 위험은 이 대출 기간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림을 1차와 2차를 그리면서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주택금융제도는 자, 우리가 이 공공주택금융제도라는 자체는 주택도시금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국민주택기금이 바뀌었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이 뭐로 바뀌었냐면 주택도시기금으로 바뀌었어요. 주택도시기금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대한주택보증, 그죠? 우리가 주식회사 대한주택보증이 뭐로 바뀌었냐면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바뀌었어요.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주택도시기금 정도는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주택도시기금의 관리 운영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국장에게 위탁받아서 사무의 일부를 국장의 승인을 받아서 금융기관에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기관에게 직접 위탁할 수도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도시기금을 정당 운영 및 시중은행에 재위탁하는 구조다. 여기까지 가세요. 그 다음에 미음번 정도.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금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자, 비읍번 국장은 기금의 자산에 대해서 자산 유동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이 있습니다. 따라 자산 유동화를 할 수도 있다. 주택신용보증기금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차입자의 채무량에 따른 위험을 보존시킵니다. 그래서 주택금융이 활성화하도록 도모하고요. 직접적인 대출 기간은 아니에요. 담보력이 부족한 서민주택 자금이 대출이 가능하도록 보증 업무를 해준다는 거 저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민간주택금융제도는 뭐 국민은행의 민영주택자금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시중은행의 민영주택자금, 보험회사의 주택자금 등으로 구성되고요. 자, 우리나라의 주택금융의 특성은 우리나라의 주택금융은 보통 공공주도로 이제 발전이 돼 있죠, 정부로. 그래서 전세제도라든지 선분양 등은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거죠. 근데 비공식적인 금융수단은 이제 우리가 전세 자금을 받는다는 것도 공식적이지 못해, 제도적이지 않죠. 선분양도 그냥 직접 건설회사가 우리가 모델하우스에서 선분양해서 돈을 받으니까 비공식적 금융수단이다. 이렇게 가지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출에 따른 위험을 이제 보기 전에 어떻습니까? 부동산 증권론이라는 게 있어요. 자, 부동산 증권론이 가장 출제 빈도가 높기는 합니다. 이게 그래서
요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요. 제가 이제 뭘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냐면, 일단은 74페이지로 가시면 제출에 따른 위험은 우리가 주택 부동산 증권론의 저당 채권의 유동화 제도랑 연결시켜서 갈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74페이지 가시면 부동산 개발금융이라는 거 갑니다. 그래서 부동산 개발금융은 신디케이트와 그 다음에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간접 투자 수단인 부동산 투자 회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걸 이제 조금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74페이지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금융이라는 거, 개발금융은 이제 우리가 공급업자들이 공급금융을 하는 거예요. 자금을 융통을 하니까 신디케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있고 리츠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나머지 있는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저당의 유동화 제도를 말하면서 대출자의 위험을 큰 그림을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먼저 74페이지 가시면 신디케이트부터 갈게요. 자, 74페이지. 자, 부동산 개발금융으로 갑니다. 그래서 부동산 신디케이트라는 게 있어요. 자, 신디케이트는 그렇게 출제 비중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디케이트는 투자자 모집형이에요. 투자자 모집형. 그래서 이렇게 가서 우리가 이제 어떻습니까? 개발업자가 있죠. 개발업자가 있고 그 다음에 개발사업이 있어요. 보통 대규모 개발사업이죠. 대규모 개발사업. 그래서 얘가 만약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100억이라면 50억을 이제 밖에 없어요. 그럼 말 그대로 투자자를 모집하겠죠. 그래서 A, B, C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A라는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투자자가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만약에 10억씩 지분이 만약에 10% 있다. 그럼 얘네들 하나하나를 지분 투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분에 참여했으니까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을 전체적인 틀을 보여드릴 거예요. 지분을 판 거죠. 지분금융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거로 자금을 융통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 명의 투자자가 부동산 전문가의 경험을 동원해서 공동의 프로젝트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소구자인 우리가, 그러니까 소액 투자자죠. 다수의 소액입니다. 다수 투자자가 소액. 소구자의 지분형입니다. 채권형이 아니라 지분형이다. 그래서 증권형 직접 투자 방식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접 투자를 한 거죠. 리츠처럼 간접이 아니에요. 직접 투자 방식이다. 이렇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는 유한 책임, 개발업자는 무한 책임이라고 하는데, 그럼 투자자의 합동조합이 만들어져요. 투자자의 합동조합. 그래서 조합원이 구성이 되죠. 조합원.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개발업자와 투자자가 있습니다. 개발업자와. 그럼 개발업자하고 투자자가 있다. 그러면 개발업자는 신디케이터라고 해요. 그 사람을. 신디케이터라고 합니다. 개발업자를. 그러면은 개발업자는 어떻습니까? 이 투자한 금액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관리 운영에도 책임이 있죠. 그래서 무한 책임이에요. 책임이 무한합니다. 무한 책임이고. 그 다음에 투자자는 자금에 투자한 금액만 책임을 지면 돼요. 그래서 얘는 유한 책임이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약간 편법의 야매를 이용한다면요. 자, 투자자는 유한 책임이다. 이렇게 해서 투유라고 해요. 투유는 너한테 보낸다. 편지 쓸 때. 그래서 투자자는 유한 책임. 그래서 갑니다.
투유. 투자자는 유한 책임. 투자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고 출자 비율에 따라 배당을 받고요. 개발업자는 무한 책임이 됩니다. 관리 운영에 책임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고요.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신디케이트와 니츠를 비교해야 되지만 일단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간다면,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조금 많이 이번에 많이 나가기 때문에 내년에 27회 때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27회 때 굉장히 유력하다고 봅니다.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 우리가 인천공항을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건 예가 중요합니다. 인천공항. 자, 인천공항은 대규모 사업이에요. 대규모. 단기가 아니라 장기 사업입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포스코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포스코라는 사업주가 뛰어듭니다. 자, 포스코가 시행사가 돼요. 시행사가. 그래서 우리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이제 뱅크, 금융지원단이라고도 하고요. 자, 보통 국책 사업을 하는 데가 산업은행입니다. 산업은행 등이 이제 뛰어들죠. 그래서 저도 이제 산업은행에서 이제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또 우리가 또 자금을 또 끌어본 적도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제2금융권 등이 참여를 하겠죠. 그래서 이 금융지원단원을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대주단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빌린 사람을 차주라고 해요. 임대인, 임차인. 자, 야매입니다. 돈을 빌려줬으니까 돈을 대줬죠. 그래서 대주단이라고 하고요. 자, 원래는 이게 조인트 벤처로 들어왔어요. 그 벤처의 아이템에 투자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원래는 처음에는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 그 다음에 인천국제공항, SOC 사업에 많이 투자하는데 요즘 이제 대규모 아파트에도 많이 투자가 되죠. 자,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보를 공유합니다. 그래서 정보에 공유를 하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보 차이가. 그러면서 자, 이거는 제일 중요한 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기 때문에 담보대출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부동산 물적 담보다 신용대출이다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이거는 앞으로 이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사업성이나 수익성을 담보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프로젝트 회사를 독립적인 회사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독립적인 PF를 설립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사업주와 독립된 회사가 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분리가 됐지만 회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실용전환이 됐다는 건 완전히 분리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금 관리도 사업주가 하는 것이 아니라 대주단이 합니다. 그래서 에스크로우 계정이라는 걸 설정해서 위탁을 해서 우리가 이 자금 관리를 하죠. 그래서 자금 관리를 대주단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리금을 먼저 받고요. 그 다음에 공사비고 개발 이익을 제일 마지막에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를 정해놓을 수 있다는 거죠. 공사비를 먼저 땡기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대주단이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좀 처음에 힘든 것이 소구한다는 게 있어요. 만약에 얘가 도산되거나 됐더라도 사업주한테 상환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담보대출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습니까? 사업성이 담보기 때문에 비소구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소구는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담보대출이다. 그럼 저당권을 설정했잖아요. 그럼 나중에 돈을 못 갚으면 법원에 이제 어떻습니까? 제출을 해서 우리가 판결을 받아서 그 경매 처리를 합니다. 이게 상환 청구거든요. 또는 소구라는 자체는 상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음은 발행일과 지급일이 있어요. 그러면 지급일날 은행에다 집어넣으면 바로 상환 청구가 되거든요. 상환 청구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한테 상환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비소구 금융이에요. 근데 100% 비소금이 아니라 또는 제한소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한소구라는 건 뭐냐면 자, 포스코가 야, 너 위험을 다 갖지 말고 이해관계자를 데리고 와. 그래서 자, 시공사를 선정합니다.
일군 업체 같은 삼성 같은 데가 뛰어들겠죠. 야, 너 지급 보증을 해줘. 물귀신처럼 이렇게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위험을 분산시킵니다. 그래서 자, 위험을 분산시키니까 제한소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도산됐더라도 이 도산한 상황에서 이 현금 흐름, 이 회사가 지금 받아들인 그 자산의 현금 범위 내에서 채권 청구가 가능해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보증을 하기 때문에 제한속으로서 속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보통 대출을 담보대출을 하라고 하는데 담보대출이 없으면 연대보증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지급보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위험을 분산해서 위험은 줄이지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요. 사업이 지연될 수 있고 추가적인 비용이 더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게 단점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어려운 게 부의 금융이라는 거예요. 자, 부의 금융 효과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부의 금융이라는 것은 장부의 금융이에요. 근데 자, 포스코는 우리가 이 인총공학 만드는 게 아니라 더샵, 아파트도 만듭니다. 더샵. 그러면 A 지역의 아파트를 우리가 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A은행 가갖고 돈을 땡기려고 합니다. 그럼 일단 지금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아직 안 졌잖아요. 그래서 담보대출이 아니라 사업성이 담보라는 얘기죠. 그런데 자,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이 포스코에 결산서라는 게 있습니다. 장부예요. 결산서는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가 재무상태표로 바뀌었어요. 그럼 두 가지를 이제 봐서 일정 기간을 명시하느냐, 시점을 명시하느냐. 그러니까 손익계산서는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 어떻습니까? 일정 기간을 명시하는 유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단기 순이익이라는 게 시험 문제 수용급에서 나왔어요. 그럼 단기라는 건 1년이기 때문에 이거는 유량이라고 하셔야 돼요. 근데 재무상태표는 뭐냐면요. 자, 지금 만약에 2015년 12월 12일이다. 그러면 그 현재 시점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재무상태표는 자산이라는 게 있는데 자산은 제가 자본과 부채가 있다. 자, 부채는 자기 자본이고 자본은 자기 자본이고 부채는 타인 자본이다. 그럼 자본도 자산이 들어가면서 이 세 가지는 현재 시점을 봐야 돼요. 그러면 일정 기간이 아니라 일정 시점이니까 절량에 대한 개념이죠. 그러면 이게 재무상태표를 봅니다. 그래서 지금 대출을 받으러 왔는데 부채로 만약에 기록이 됐어요. 그러면 돈을 안 빌려주죠. 근데 부의 금융이라는 건 장부의 금융이라는 건 부채로 기록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포스코 사업주가 돈 빌리기가 쉽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업주의 돈 빌릴 수 있는 능력, 채무, 수용 능력이 제고된다는 것은 높아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는 금융기관의 이점이 아니라 사업주의 이점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일단은 내용을 볼게요. 자, 천천히 갑니다.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갑니다. 74페이지. 자, 첫 번째 사업자의 신용 물적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익성 및 자산을 담보로 융통한다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원리금 상환이 사업에서 발생한 현금흐름에 의존하므로 수익성이 장기 안정적으로 고수익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포스코 사업주와 프로젝트 회사는 독립적인 관계입니다. 그럼 사업주가 채무 변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프로젝트 회사가 도산됐더라도 사업주한테 채무 변제를 할 수 없어요. 소구할 수 없는 비소구죠. 그 다음에 사업주는 부채 수용 능력이 높아집니다. 채무 수용 능력이. 그래서 부의 금융 효과라는 자체는 우리가 대출자에게 발생하는 게 아니라 포스코 사업주한테 발생한다는 게 시험지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다양한 사업 주체가 참여함으로 위험이 분산이 됩니다. 분산이 되고 가능하고 이해 당사자 간의 계약 관계에 따라 절차 복잡하고 사업이 지연돼서 비용이 증가될 수 우려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일반적인 기업 금융에 비해서 금리 수수료 등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가 아니라 대규모 사업의 공사기관의 장기인 사업의 자금 조달이 되죠. 그 다음에 당일 사업의 사업성 분석에만 집중하면 되므로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자체적으로 정보를 공유하잖아요.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얘기는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담보대출이에요. 그럼 담보대출을 했다? 그럼 나중에 은행이 저당권 설정하면 상환 청구가 가능하거든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정보를 사업주만 알지, 차입자만 알지, 은행이 몰라요. 근데 이거는 하나의 조인트 벤처입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벤처 사업에 조인한 게 공동 사업이거든요. 정보를 공유해야 되지 정보가 비대칭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체가 27회 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자, 리츠는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 거고요. 자, 지금 시간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좀 더 강하게 더 가겠습니다. 자, PF 방식은요. 자, 부동산 물적 담보 신용이 아니라 사업성과 수익성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성, 수익성으로 이 사업의 미래 현금 흐름으로 의존하는 거죠. 그래서 장기 대규모 수익이 고수익인 사업에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이 인천공항 SOC 사업만이 아니라 아파트도 많이 이제 PF로 갑니다. 대규모 아파트도 단지가 사업성이 있다면 충분히 돈을 빌려주는데 부실 채권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부적인 걸 이제 물어본다면 자, 우리가 PF 방식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사업주가 포스코가 돼서 금융지원한테 대주가 이제 차주한테 돈을 빌려주면 자, 독립전 회사가 완전히 분리됐죠. 우리가 법적이나 회계적 자금을 달리해요. 그리고 자금관리는 우리가 포스코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지원단, 대주단이 에스코로라는 결제위탁 계정으로 독립적인 회사에서 이 자금관리를 직접 회계 처리합니다. 회계 처리랑. 그러면 자, 만약에 얘가 도산됐더라도 비소고, 소거할 수 없죠. 근데 제한소고다. 그래서 시공사를 설정해서 지급보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위험은 분산시킬 수 있지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니까 사업이 지연될 수 있고 추가적인 비용이 더 나간다는 게 우리가 더 단점이 될 수 있고요. 부의금융이라는 게 중요해요. 자, 포스코는 인천공항 만드는 게 아니라 더샵 아파트도 만듭니다. A은행 가서 돈을 빌리려고 한다면 장부를 갖고 오라 그래요. 그럼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가 있는데 손익계산서는 1년 동안에 대한 거니까 상관없죠. 지금 현재 재무상태를 보라는 거죠. 그럼 자산, 자본, 부채가 이제 자산에 포함되면서 부채를 봅니다. 그러면 장부에 부채로 기록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채무 수용, 부채에 대한 채무 수용 능력을 높인다는 겁니다. 그럼 대출 기간의 이점이 아니라 사업주의 이점이다. 이렇게 보고 여기 빠진 거는 자금에 대한 그 회수는 원리금이 먼저예요. 돈을 갚아 나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개발이익보다는 공사비가 먼저입니다. 개발이익이 제일 마지막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PF를 보고요. 그 다음에 자, 5주 우리가 상강을 봤습니다. 상강을 봐서 우리가 5주 상강에 요걸로 이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5주 1강서부터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투자론과 그 다음에 금융을 좀 같이 봤죠. 그래서 5주 상강은 이제 이 금융 파트에 좀 많이 치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4주 때는 우리가 아니죠. 우리가 6주죠. 6주 때는 대출에 따른 위험 안 했죠.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76페이지 부동산 증권론 저당채권의 유동화 제도, 그 다음에 간접투자 리츠 이렇게 연결해서 다음 주에 가도록 하죠. 자, 금융은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우리가 6주 1강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서 금융 파트를 다음 주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5주 3강까지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